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유럽 중심적 역사관을 가진 세계 최고 권위의 프랑스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국 큐레이터의 치열한 논쟁 끝에 자신의 가치관을 모두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인정하게 되었는지, 왜 이토록 작은 나라가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선두에 서게 되었는지, 프랑스 학자와 속에서 드러난 진실과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줄리앙 르메르, 파리 소르본 대학의 역사학 교수입니다. 평생을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며 살아왔죠. 그리고 수십 년간 하나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 문명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는 것. 저에게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어요. 파리의 가을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낙엽이 샹젤리제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그날,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문화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세계 문명의 교류와 발전이라는 주제로요. 단상에 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유럽 중심적 역사관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유럽은 세계 문명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과학, 예술, 철학 모든 분야에서 유럽의 영향 없이 현대 문명을 설명할 수 없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자신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객석 뒤쪽에서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동양 여성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한지원, 한국국립중앙박물관의 큐레이터였어요. 교수님, 과연 그 주장이 객관적인가요? 한국은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78년 앞서 금속 활자를 발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요.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 네. 동아시아에 몇몇 발명품들이 있긴 하죠. 하지만 그건 단지 고립된 사례일 뿐입니다. 체계적인 발전과 확산은 유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자 한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고립된 사례라고요? 한국의 문화는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 인정받고 있고 조선시대 천문학은 당시 유럽보다 정확했죠. 이런 사실들을 무시한 채 유럽 중심적 시각만으로 세계 문화를 평가하는 건 학문적 오만이 아닐까요? 그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20년 넘게 강단에 서온 저였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받은 적은 드물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짜증도 났지만 한편으론 호기심도 생겼죠. 흥미로운 주장이네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헌상의 기록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한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 오셔서 말이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도전적인 제안의 순간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자극됐습니다. 정말 그녀의 주장처럼 한국 문화가 독창적이고 선진적이었다면, 아니, 그럴 리가 없었죠. 분명 과장된 애국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동료 교수 빅토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줄리앙, 정말 한국에 갈 생각인가? 당연하지. 그녀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됐는지 증명해야겠어. 빅토르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나도 몇 년 전 서울에 가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다고. 그의 말을 흘려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들의 문화적 독창성이라는 것이 과연 실제하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파리의 가을을 뒤로하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한 학술적 검증을 넘어 제 인생관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제 예상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유럽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아시아의 모습은 어디에도, 정말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초현대적인 공항 건물, 완벽하게 정리된 동선, 그리고 모든 곳에 자리 잡은 첨단 기술들. 이건 예상과 다르군.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 동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열차를 타면서도 그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창밖으로는 빼곡한 고층 아파트와 현대적인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전통적인 한옥과 고궁이 자리하고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약속된 시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한지원이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요. 박물관 입구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파리에서보다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르메르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행은 편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공항부터 이미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한지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서양 학자들이 처음 한국에 오면 그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아시아에 대한 고정관념과 실제 한국의 모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약간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부인할 수는 없었죠.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는 현실과 큰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전시 시스템과 함께 웅장한 전시실이 펼쳐졌어요. 유럽의 어느 대형 박물관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정리되고 보존된 유물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오늘은 개략적인 전시물들을 먼저 살펴보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한지원의 안내를 따라 전시실을 돌아보는 동안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역사가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특히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유물들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은 분명 유럽의 같은 시기 유물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죠. 이건 신라시대의 금관입니다. 56세기 것으로 추정되죠.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금관을 바라보니 그 섬세한 세공 기술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의심이 들었어요. 흥미롭군요. 하지만 이런 세공 기술은 페르시아나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요? 한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교수님. 물론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교류가 있었겠지만 신라의 금속공예는 독자적인 기술과 미학을 발전시켰어요. 이 금관의 나뭇가지 모양 장식과 곡선 처리는 다른 문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스타일이죠. 그녀의 설명은 확신에 차 있었고 제 의심을 한 번에 잠재울 만큼 논리적이었습니다.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학자로서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전시실을 계속 돌아보다 우연히 만난 한 노신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원 씨, 오랜만이군. 이분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파리 소르본 대학의 줄리앙 르메르 교수님이에요. 줄리앙 교수님, 이분은 제 은사이신 김도훈 교수님이십니다. 나이 지긋한 김도훈 교수는 제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르메르 교수, 반갑습니다. 유럽에서 온 학자가 우리 유물에 관심을 가져주니 기쁘군요. 사실 저는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해 연구하러 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실제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제 솔직한 발언에 한지원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김도훈 교수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렇군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 문화의 독창성. 이보다 더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있을까요? 르메르 교수, 앞으로 며칠 동안 당신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군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선입견이 깨지는 경험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확인하려면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한지원의 안내로 찾아갈 곳은 직지심체요절과 금속 활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텐베르크보다 앞선 인쇄술이 이곳에 있었던 걸까요? 잠자리에 들며 내일의 탐험에 대한 기대와 의구심이 교차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의 여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침 일찍 한지원이 호텔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연구실이었죠. 차 안에서 한지원은 제게 금속 활자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어요.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죠. 도착한 연구실에서 김도훈 교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몇 권의 책과 사진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직지의 실물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르메르 교수님 나라에 있는 셈이죠. 김도훈 교수의 말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한국 문화재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왜 프랑스에 있는 거죠? 19세기 말 프랑스 외교관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조선은 혼란기였거든요. 약간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문화재 약탈은 여전히 민감한 주제니까요. 하지만 김도훈 교수는 이내 화제를 바꿨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역사적 의미에 집중해보죠. 이 사진들을 보시겠어요? 이건 직지의 인쇄면입니다. 확대된 사진들을 살펴보니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활자 자국이 보였습니다. 글자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었지만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이 균일함은 목판이 아닌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는 증거입니다. 1377년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78년 앞선 시점이죠. 제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유럽 역사학에서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를 인류 문명의 혁명적 발명으로 가르쳐왔는데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주장은 전 세계 역사학계를 뒤흔들 수 있으니까요. 김도훈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더 많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고려시대 금속활자 주조기법에 관한 연구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 발굴된 금속활자의 분석 결과고요. 1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하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학적 분석, 문헌 기록,
현존하는 인쇄물까지 모든 증거가 한국에서 정말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었던 건가요? 한지원이 대답했습니다. 고려시대는 학문과 불교가 크게 융성했던 시기였어요. 많은 경전과 서적을 대량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었죠. 게다가 한국은 금속 공예 기술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이 두 조건이 맞물려 금속 활자 발명이라는 결실을 맺은 거예요. 김도훈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의 과학기술 장려 정책으로 더 많은 혁신이 있었습니다. 혹시 자경루라는 물시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는 박물관의 다른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정교한 물시계 복원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자경루의 복원품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시간 측정 장치였죠. 물의 압력을 이용해 시간을 알리는 자동화 장치였습니다. 복원된 자경루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정교함과 과학적 원리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물이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고 그 압력으로 다양한 인형들이 움직이며 시간을 알리는 방식이었죠. 이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정밀한 과학기기네요. 15세기 작품이라고요? 김도훈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의 시계보다 더 정확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우리는 조선시대의 또 다른 과학기술 발명품들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치국이라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 천체 운동을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한 혼천의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까지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혼란이 일었습니다. 유럽 중심의 역사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독창적인 발명품들이 왜 세계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까? 단지 동아시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르메르 교수님,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한지원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네, 많은 것을 재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도 왜 서양 학계에서는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지 의문이 드네요. 김도훈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 되곤 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서구 열강이 세계를 지배할 때 만들어진 역사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 파리의 빅토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빅토르,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알던 세계사의 일부가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르겠어. 여기서 본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해. 고려와 조선의 과학기술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어.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모방이 아니야. 체계적인 과학 정신과 혁신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거부감은 이제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 예술과 미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한지원이 호텔에 도착해 국립중앙박물관의 불교미술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커다란 전시실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여러 불상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 예술의 독창성, 특히 불교 미술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지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교 미술이라. 사실 저는 이 분야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불교 미술은 대부분 인도나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여기서 독창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었죠. 그런데 전시실 중앙에 전시된 한 불상 앞에 서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움과 독특한 형태에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이것이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7세기 삼국시대 작품이죠. 반가사유상이라. 한쪽 다리를 올리고 생각에 잠긴 듯한 자세의 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과 자세에서 풍겨나오는 분위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불상과도 달랐어요. 평화롭고 명상적이면서도 어딘가 인간적인 느낌이 있었죠. 이런 자세의 불상은 본 적이 없군요. 매우 특이합니다. 반가사유상은 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형태입니다. 특히 한국의 반가사유상은 균형감과 인간적인 표정, 그리고 자연스러운 신체 비율로 독보적이죠. 자세히 살펴볼수록 그 완성도에 감탄했습니다. 섬세한 손과 얼굴의 표정, 옷주름의 자연스러운 흐름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사실 일본에도 비슷한 미륵보살 반가상이 있는데 국립도쿄박물관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지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동아시아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그 반가사유상도 사실은 한국 신라에서 제작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과학적 분석 결과 재료와 제작 기법이 명백히 신라 작품임이 증명됐어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일본의 국보가 실은 한국 작품이라고요? 그게 확실한가요? 증거는요? 금속 성분 분석,
X선 조사, 제작 기법 연구 등 여러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문화 교류가 많았지만 이 작품의 경우 신라 장인들이 만든 것임이 거의 확실해요. 그 말을 듣자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국에 문화적 영향을 끼친 중심축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백제 금동대향로 앞에 섰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문양이 가득한 이 향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를 표현한 듯 했어요. 이 향로는 발견 당시 전 세계 미술사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백제인들의 세계관과 예술적 상상력이 집약된 걸작이죠. 향로의 뚜껑 부분에는 산과 동물, 사람 등 다양한 형상이 입체적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세밀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수준의 세공 기술이 6세기에 가능했다니. 백제는 특히 금속 공예가 발달했어요. 이 향로는 백제 특유의 미적 감각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죠. 서구에서 단순히 동양적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하기에는 너무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것은 고려시대 청자였습니다. 비취색 같은 맑은 비색이 인상적인 도자기들이었죠. 고려 청자의 비색은 세계 도자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중국 도자기와는 확실히 다른 미적 추구가 있었어요. 청자를 자세히 관찰하던 중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 예술의 특징은 과시적이지 않은 절제미,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제가 알던 다른 예술 전통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점이었습니다. 전시실을 나와 휴식을 취하며 한지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예술의 근본적인 미학적 원칙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날카로운 관찰력이시네요. 한국 미학에는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죠. 화려함보다는 담백함, 과장보다는 절제, 대칭보다는 비대칭적 균형을 선호해요. 김도훈 교수가 우리에게 합류했습니다. 르메르 교수님, 오늘 전시는 어떠셨나요? 놀라웠습니다. 김 교수님, 솔직히 말해서 한국 불교 미술이 이렇게 독특하고 세련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김도훈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술은 그 민족의 정신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한국인들은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되 언제나 그것을 자신들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 문화의 독창성이 아닐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오늘 본 예술품들의 사진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반가사유상의 평화로운 미소가 자꾸 생각났어요. 그 미소에는 깊은 통찰력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예술의 특징 절제미, 자연스러움, 내면의 깊이,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자적 미학 체계 발전. 글을 쓰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확인해보고 반박하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호기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여정이 제 학문적 시각을 얼마나 더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방문지는 국립한글박물관이었습니다. 한국의 문자 체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알지 못했어요. 서양에서는 한자를 사용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자 체계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물관 입구에서 한지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과 한글의 창제 과정, 그리고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전시실로 들어서자 커다란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지원이 15세기 조선의 국왕이었던 세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한 군주가 아닌 과학자이자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당시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 문맹률이 높았거든요. 다음 전시물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품이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그 원리를 설명한 책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이죠. 가장 놀라운 점은 각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전시물 옆에는 입체적인 모형이 있었습니다.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미음 등의 모양과 실제 발음할 때 혀와 목구멍의 위치를 비교해 보여주는 모형이었죠. 이건 정말 흥미롭군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고요? 네. 예를 들어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겁니다. 이건 15세기에 이미 음성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5세기에 이런 과학적 접근법으로 문자를 설계했다니 놀라운 일이었어요. 모음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건가요? 모음은 철학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 땅, 사람을 기본 요소로 하여 다양한 모음을 조합했죠. 이런 체계적인 설계는 세계 문자 역사에서도 독보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전시물 앞에 섰습니다. 한글의 또 다른 특징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 단위로 모아 쓴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는 정보 처리 효율성이 매우 높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 때문에 단어 인식이 빠르고 공간 활용도도 높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청킹과 유사한 개념이죠. 재미있는 비교였습니다. 15세기의 문자 체계를 현대 컴퓨터 과학의 개념으로 설명하다니요. 다음 전시실에서는 한글과 디지털 기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여러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특성 덕분에 컴퓨터 처리가 매우 효율적이죠. 특히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요. 전시물에는 다양한 언어의 텍스트 처리 효율성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한글은 놀랍게도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어는 음성인식, 텍스트 분석 등 AI 기술에 적합한 언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친화성은 창제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현대적 장점이죠. 김도훈 교수가 우리에게 합류했습니다. 르메르 교수님, 한글에 대한 인상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놀랐습니다.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가 15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유럽에서는 그 시기에 문자 개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요. 김도훈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문자가 발명된 후 실제로 널리 보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양반 계층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한자는 권력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렇군요. 문화적 혁신이 항상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이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문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것이 교육 중심 사회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한글의 디자인적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글 글꼴들과 캘리그래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글은 기하학적 구조 덕분에 디자인적으로도 매우 유연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현대 그래픽 디자인이나 브랜딩에서도 독특한 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전시된 작품들을 보니 정말 한글은 동양의 전통적인 서예와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이 조화를 이룬 문자 체계였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새삼 감탄했어요. 마지막 전시실에서는 한글의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문자가 없는 소수 민족들을 위한 문자 개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일부 소수민족, 몽골의 소수민족 등에게 한글 원리를 응용한 문자 체계가 개발되기도 했죠.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문자를 선물한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전파를 넘어 문화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한 문명의 과학적 사고와 철학적 세계관, 그리고 평등에 대한 이상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놀라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지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지식의 그리고 권력의 민주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교육열과 지식 기반 사회로의 발전을 가능케 한 근본적인 토대라고 봅니다. 그날 밤 노트북에 기록을 남기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 하나만으로도 한국 문화의 독창성은 충분히 증명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과학과 철학, 그리고 사회적 비전이 담긴 문화적 혁신이었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유럽 중심적 역사관으로는 세계 문화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커져갔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약간 달랐습니다. 한지원은 제게 박물관이나 역사적 유적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르메르 교수님,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유물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 숨쉬는 한국인의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전통시장으로 가볼까요? 우리는 광장시장이라는 서울의 오래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활기가 넘치고 다양한 음식 냄새와 상인들의 외침이 뒤섞인 곳이었어요. 시장 한켠에서 한지원이 빈대떡을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서민들의 삶의 중심지로 남아있죠. 빈대떡을 나눠 먹으며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상인들과 손님들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르메르 교수님, 여기서 정이라는 개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은 한국인의 관계 맺음의 핵심이에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죠. 마치 프랑스의 FRATERNITE와 비슷한 개념인가요?
비슷하지만 더 일상적이고 친밀해요. 예를 들어 저기 보세요. 한지원이 가리킨 곳에서는 한 할머니가 단골로 보이는 젊은 여성에게 음식을 담아주며 서비스라며 조금 더 얹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나눔과 배려가 정입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정이 있기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낼 수 있었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효율과 합리성만 추구하는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인간적 온기가 여기에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이라고 했어요. 무거운 철문을 지나 형무소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이 담긴 장소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고문을 받고 순국했죠. 좁은 감방과 고문 도구들을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전시실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그들이 남긴 글, 그리고 형무소에서의 생활을 재현한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한이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은 억눌리고 응어리진 감정이지만 단순한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따로 있다니 흥미롭군요. 네, 한국인은 이 한을 예술로 승화시켜왔어요. 판소리나 민요, 그리고 현대 예술까지도 이 한의 정서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김도훈 교수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오늘 특별히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 설명해 주기로 했다고 했어요. 르메르 교수, 한국은 지난 100년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그리고 민주화와 경제 발전까지 어떤 국가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죠. 우리는 형무소 내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투쟁 의지가 담긴 편지들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곳에서 고문당하면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은 그들의 정신이 바로 깡다구입니다. 단순한 끈기가 아닌 압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죠. 깡다구라. 한지원이 말한 이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프랑스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였지만 의미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폐허해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깡다구가 아닐까요? 김도훈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수많은 침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가 이런 깡다구를 만들어냈죠. 형무소를 나와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오늘 본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개념, 한, 정, 깡다구가 중요한 것 같군요. 한지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날카로운 관찰력이시네요. 이 세 가지 정서가 한국인의 내면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가 예술,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적 특성이 한국의 기술 발전이나 경제 성장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김도훈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이 깡다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끈질기게 도전하는 정신이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의 성공 신화도 이런 정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날이 저물며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가요, 르메르 교수님? 이제 한국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나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은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곳곳에 역사적 건물들이 현대 건축물과 어우러져 있었어요. 네,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독특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을 가진 나라로 보이네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우리는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인들이 겪은 역사적 시련과 그것을 극복해온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정서와 문화적 특성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토대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느낀 점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문화란 단순히 유물이나 예술작품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감정,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연구 여정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결론은 내가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연구를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할 시간이었죠. 호텔방에서 지난 며칠간의 기록과 사진들을 검토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리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한국 문화의 독창성이라는 것이 과연 실제하는지 의심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침 일찍 한지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김도훈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로 우리를 초대했다고 했어요. 교수의 연구실은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를 걸으며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열의가 느껴졌어요. 르메르 교수님, 한국 학생들의 교육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지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유명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교육에 열정적인지 항상 궁금했어요. 그것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과거 시험을 통한 인재 등용이 사회적 신분 상승의 중요한 통로였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죠. 김도훈 교수의 연구실에 도착하자 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책으로 가득한 연구실에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이 즐비했어요. 르메르 교수, 이제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실 시간이군요. 도움이 필요하신지 해서 초대했습니다. 김 교수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제가 며칠간 정리한 생각들을 공유했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한국 문화의 독창성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역사적 연속성과 혁신성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김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의 핵심은 창조적 수용에 있다고 봅니다. 외부 문화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이죠.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금속 활자에서 한글, 그리고 현대의 디지털 기술까지 이어지는 연결성입니다. 마치 한 가지 문화적 DNA가 시대를 거쳐 진화해온 것 같아요. 세 사람은 함께 화이트보드 앞에 모여 제가 관찰한 한국 문화의 특성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봤어요. 고려시대 금속 활자의 발명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지식의 대중화라는 사회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로 이어졌죠. 한지원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맞아요. 한글 창제의 목적도 모든 백성이 쉽게 문자를 익혀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런 지식 민주화의 정신이 오늘날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정보기술 강국으로 이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김 교수가 화이트보드에 다이어그램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이런 연결성을 보면 한국이 왜 21세기의 문화강국, 기술강국으로 부상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찬란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 내재된 정신과 가치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죠.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논문의 초안을 보여드렸습니다. 제목은 유럽 중심주의를 넘어서 한국 문화의 독창성 재발견이었어요. 이 논문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4가지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첫째, 기술적 혁신성. 둘째, 예술적 독자성. 셋째, 문자와 언어의 과학성. 넷째, 민족적 정체성과 회복력이죠. 김 교수와 한지원은 제 분석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문화라는 점이 신선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르메르 교수님, 이런 연구 결과를 유럽의 학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한지원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비판은 있을 겁니다. 유럽 중심적 역사관은 뿌리 깊으니까요. 하지만 학문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고 증거가 분명하다면 결국 인정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이 연구 과정에서 많은 편견을 깨달았어요.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르메르 교수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학교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한국이 앞으로 문화적, 경제적으로 더 큰 강국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제 질문에 김 교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문화적으로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K-팝, 한국 영화, 드라마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리고 삼성, 현대 같은 기업들도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지원이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역사적으로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위기를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극복했죠. 이런 회복력도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캠퍼스를 산책하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연구의 결론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기술적 발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근원에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문화적 DNA와 역사적 시련 속에서 단련된 민족적 회복력이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이제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강점을 나타내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완성되었어요. 이것이 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독창성은 창조적 수용, 마이너스 실용적 혁신 마이너스 대중적 확산이라는 3단계의 과정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금속 활자, 한글,
그리고 현대의 IT 강국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이를 증명하죠. 김 교수와 한지원은 제 결론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연구실을 나서며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르메르 교수님이 한국 문화에 대해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화적 교류가 세계 학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지원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파리에 돌아가시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선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책을 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르본 대학에서 한국 문화에 관한 특별 강의도 개설하고 싶어요. 한지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유럽에서 한국 문화가 제대로 알려지는데 르메르 교수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기 전 한지원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깊이 있는 연구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교수님과 함께 한국 문화를 새롭게 볼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파리에서 꼭 다시 만나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파리의 빅토르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빅토르, 내가 틀렸어.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이곳의 문화적 독창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파리에 돌아가면 자세히 이야기하자. 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 창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밤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이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유럽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 문화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발견한 여정이었으니까요. 파리로 돌아온 지 한 달, 봄 기운이 느껴지는 생강변을 걸으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그곳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제 내면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소르본 대학 내 제 연구실로 향하는 길은 늘 걷던 길이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방금 출판사에서 보내온 책 교정본이 놓여 있었어요. 유럽 중심주의를 넘어서 한국 문화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제 새 책이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서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책은 한 유럽인 학자의 지적 여정이자 고백이다. 나는 평생 유럽 문명의 우월성을 의심 없이 믿어왔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인한 나라에서의 경험은 내 모든 믿음을 뒤흔들었다. 교정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빅토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어요. 줄리앙, 큰일 났어. 자네 책 소식이 르몽드 신문 문화면에 실렸어. 학계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빅토르가 내민 신문을 보니 정말 제 책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소르본의 저명한 역사학자, 유럽 중심적 역사관의 도전장을 내밀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반응이 어때? 양쪽으로 갈리고 있어. 일부 교수들은 자네의 용기를 칭찬하지만 보수적인 학자들은 자네가 학문적 배신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네. 제 책상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수백 년간 형성된 유럽 중심적 역사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괜찮아, 빅토르. 나는 진실을 추구했을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이해하게 될 거야. 빅토르는 미소를 지으며 제 책 교정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나도 자네가 너무 극단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자네 책의 초고를 읽어보니 정말 설득력 있더군. 특히 한글의 과학성과 금속 활자 부분은 충격적이었어. 고마워, 빅토르. 자네의 지지가 큰 힘이 돼. 빅토르가 떠난 후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지원에게서 온 메일이 있었어요. 르메르 교수님, 파리 학회 참석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책 출간 소식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지원이 파리에 온다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에서의 연구를 함께한 감사함을 직접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대학에서는 제3강의 동서양 문화 교류의 재해석의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강의실로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책과 언론 보도 덕분인지 제 강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강의는 기존의 유럽 중심적 역사관을 넘어 진정한 세계 문화의 다양성과 교류를 탐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 첫 번째 주제는 한국 문화의 독창성입니다. 많은 서양 학자들이 한국을 단순히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간자 정도로 여겨왔지만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그것이 형성된 역사적 맥락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슬라이드에 한글, 금속활자, 반가 사유상 등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처음 듣는 내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문화적 성취들이
서양 역사 교육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을까요? 학생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죠. 역사는 종종 강대국의 시각에서 서술됩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서양이 세계를 주도하면서 역사 서술도 자연스럽게 서양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편향된 시각을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추가 질문을 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관심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변화는 이렇게 다음 세대의 인식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날 저녁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센 강 너머로 에펠탑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한국에서 바라본 서울타워가 생각났습니다. 똑같지만 다른 두 도시의 야경. 그것은 마치 동서양 문화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학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학과장이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다음 학기부터 우리 대학은 동아시아 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줄리앙 르메르 교수가 초대 센터장을 맡게 되었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동료 교수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 달 후 국제학술대회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의 재평가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한지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르메르 교수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책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지원 씨.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좁은 시각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함께 학회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전시를 감상했습니다. 한지원이 물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이 모든 경험 이후에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이었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제게 준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과거의 화려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속활자에서 한글, 그리고 현대의 디지털 문화까지 한국 문화에는 혁신과 포용이라는 DNA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한국이 21세기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요? 한지원은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 이해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고 고집하면 세계의 풍요로운 다양성을 놓치게 됩니다. 학회가 끝난 후 우리는 에펠탑이 보이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한지원이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교수님을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청자 필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청자의 비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어요. 정말 아름답군요. 감사합니다. 이 필통이 교수님의 새로운 글쓰기에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동서양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해주세요. 석양이 질 무렵 우리는 센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파리의 봄 저녁은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문득 한지원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문화유산 포럼이 있어요. 교수님도 초청받지 않으셨나요? 아, 네. 받았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군요. 네. 그때는 제가 파리에서 그랬듯이 교수님께 서울을 더 깊이 안내해 드릴게요. 헤어지기 전 한지원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두 문화 간의 진정한 교류와 존중이 느껴졌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유럽만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인류 문화의 풍요로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 것이죠. 책상 위에 놓인 청자 필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동서양 문화의 가교로서 더 넓고 포용적인 세계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에 떠오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